차가운 겨울 공기가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마천루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제네시스, 지구심의 방음 처리된 실내에는 바깥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진성그룹의 회장 박진호는 이탈리아산 실크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며 희미한 만족감을 느꼈다. 방금 끝난 M&A 계약은 그의 서명 하나로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또 하나의 승리였다. 그의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진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바로 본사로 모실까요? 진우는 잠시 창밖에 화려하지만 무감각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아니, 여기서 내려줘. 바람 좀 쐬고 싶군. 남은 길은 걸어가겠네. 차에서 내리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52살의 박진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검은 머리에 우아하게 섞인 은발과 북극의 얼음 같은 눈가에 새겨진 스트레스 라인은 그가 걸어온 길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난 10년은 그에게 성공이라는 이름의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고 인파에 섞여 발을 내디뎠다. 40분 뒤에 이사회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길모퉁이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직접 만든 작은 꽃다발을 플라스틱 통에 정리하고 있는 4명의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누가 봐도 헌옷인,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가락 없는 장갑 밖으로 나온 작은 손들은 차가운 날씨에 붉게 얼어 있었다. 한쪽 통에 기대어 세워진 골판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희망의 꽃 5,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는 모든 노점상들을 그랬듯 무시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섬세한 턱선, 명백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치켜든 고개의 각도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품 같은 것이 있었다. 그때 마치 그의 시선을 느낀 듯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진호는 숨을 멈췄다. 주변의 모든 것이 소음을 잃었다. 경적을 울리는 택시들, 제잘거리는 행인들, 발밑에서 웅웅거리는 지하철 소리까지 모두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그 눈, 그녀의 눈이었다. 10년 전 그가 매정하게 내쫓았던 아내, 최수진의 눈이 9살, 어쩌면 10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담겨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단지 한 얼굴이 아니었다. 똑같이 생긴 4개의 얼굴, 내 쌍둥이였다. 그의 시선을 처음 발견한 아이가 옆에 있는 자매를 툭 치며 무언가 속삭였다. 곧 4명의 아이들 모두 똑같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대대로 박씨 가문에 내려오던 그 날카로운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눈과 같은 색이었다.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리며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허둥지둥 전화를 찾다가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늦으실지 여쭤보고 계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작고 멀게 들려왔다. 내가 다시 걸지. 그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통화를 종료했다. 아이들 중 가장 먼저 그를 발견했던 하윤이 앞으로 나서며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아저씨, 꽃 사시겠어요? 5,000원이에요. 그 목소리는 박진우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산산조각 냈다. 수진의 목소리와 같은 음악적인 음색이었지만 더 높고 어린아이 같고 순수했다. 너는 누구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꽃을 살짝 뒤로 물렸다. 저는 하윤이에요. 여기는 제 동생들, 아름이, 지혜, 그리고 세롬이에요. 우리는 꽃 파는 소녀들이에요.
아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웃었다. 모두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하윤. 박진우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근처에서 자동차 경적이 크게 울리며 기묘한 주문을 깼다. 내 아이 중 가장 작아 보이는 아이. 아마도 새롬이겠지. 그 아이가 하윤의 소매를 다급하게 잡아당겼다. 우리 가야 해. 하윤이 말했다. 김 선생님께서 걱정하실 거야. 박진우가 뭐라 답하기도 전에 아이들은 능숙하게 통을 챙기고 팔리지 않은 꽃다발을 모으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아이들은 혼잡한 보도블록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박진우는 잊힌 서류 가방을 발치에 둔 채 홀로 서 있었다. 10년. 그가 수진을 내쫓은 지 10년.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임신이 기적적이지만 사실이라고 주장한 지 10년. 박진우가 대학 시절부터 불임 진단을 받았기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사실을 믿기를 거부한 지 10년이 흘렀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의 세계가 축을 중심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사회, M&A 계약, 그가 쌓아 올린 제국.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는 반드시 그 아이들을 다시 찾아야만 했다. 10년 전 그가 버렸던 진실의 조각들을 되찾아야 했다. 박진우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공허한 울림은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앞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 들린 고급 스카치 위스키 잔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였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길모퉁이에서의 그 순간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똑같이 생긴 4개의 얼굴. 박씨 가문의 푸른빛을 담은 4쌍의 눈동자. 그는 자신의 비친 모습을 향해 불가능해 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는 그 지독한 닮음을, 심장을 꿰뚫는 듯한 그 눈빛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진우는 잔을 내려놓고 서재로 걸어갔다.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그는 수년간 열어본 적 없는 가죽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진과의 삶의 잔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들, 카드들, 그들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증명하는 작은 기념품들이었다. 그들의 결혼 사진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흰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수진. 밤색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지고 그녀의 녹색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그녀 옆에는 지금의 그의 얼굴이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린, 진정한 행복을 담은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박진우가 있었다. 그는 그들의 마지막 밤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해냈다. 수진은 바로 이 방에 서서 아직은 평평한 배를 보호하듯 감싸 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건 기적이에요. 진우 씨. 그녀는 간절하게 말했다. 의사들이 틀렸던 거예요.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의 대답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모든 전문가들이 확인했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러니 당신이 품고 있는 건 누구의 기적이지? 수진 씨, 그녀의 눈에 비친 상처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의 자존심은 이성을 보지 못하게 막았다. 박씨 가문의 이름은 모든 것이었다. 그 이름에 다른 남자의 아이들이 붙는다는 생각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의 논쟁 중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긴급한 사업 얘기를 꺼내는 그의 여동생 서연이었다. 박진우는 그 방해에 수진의 표정이 어떻게 굳어졌는지 기억했다. 당신 동생은 항상 우리 사이에 끼어들죠.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잘 되기를 바란 적이 없어요.
그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의 부정을 서연이 탓으로 돌리지 마.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사라졌다. 침대 협탁 위에 결혼 반지를 남겨둔 채 쪽지도 설명도 없이 그저 부재뿐이었다. 박진우의 손가락이 아직 상자 안에 있는 금반지를 어루만졌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수진이 그를 배신했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켰다. 서연은 그의 믿음을 강화시켰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는 더 노골적으로. 그 여자는 처음부터 진성그룹의 재산만 노렸던 거예요. 서연은 주장했다. 제가 처음부터 경고했잖아요. 오빠. 박진우는 한숨을 쉬며 사진들을 상자에 다시 넣었다. 내가 조종당했던 걸까? 수진이 진실을 말했던 걸까? 내 쌍둥이라는 설정은 불륜을 덮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에는 통계적으로 너무 희박하게 느껴졌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보안팀장인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 사람을 좀 찾아야겠네. 9살 정도 된 여자아이들. 똑같이 생긴 내 쌍둥이야.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최수진, 내 전처도 찾아봐. 모든 걸 알아내. 전화를 끊은 후 박진우는 다시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수진이 없는 동안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내일 그는 그 길모퉁이로 다시 돌아가 기다릴 것이다. 그 대답이 지난 10년간의 그의 삶에 대한 믿음을 모두 파괴하더라도 그는 답을 들어야만 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거짓말의 근원을 파헤쳐야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성공이라는 갑옷 뒤에 숨겨왔던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얼굴이, 특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던 하윤이라는 아이의 당돌한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깊고 아련한 눈빛이었다. 진우는 자신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의학적 진단이라는 사실 뒤에 숨어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수진을 의심하고 밀어내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다. 서연의 속삭임은 그저 그의 비겁함을 정당화해주는 달콤한 독이었을 뿐이다. 이제 그 독이 온몸에 퍼져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다. 그는 상자 속에 다른 물건들을 꺼내보았다. 수진이 서툰 솜씨로 떠준 목도리, 그들이 함께 갔던 제주의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 첫 데이트 때 봤던 영화표, 모든 물건들이 행복했던 시간의 유령이 되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잊으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잊지 못했다. 그저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을 뿐이다. 내일 아침이 오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더 이상 진성그룹의 무자비한 회장 박진우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 어쩌면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사람으로 그 거리에 서야 했다. 그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그가 도망칠 수 없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자신의 과거이자 미래였다. 다음 날 아침 7시 박진우는 5번가와 53번가가 만나는 그 길모퉁이에 도착했다. 어제의 만남이 남긴 유령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평소 입던 맞춤 정장 대신 청바지와 평범한 스웨터, 야구 모자를 눌렀었다. 그의 몸에 맞지 않는 어색한 변장이었다. 하지만 어제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아이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길모퉁이는 텅 비어 있었다. 꽃을 담은 통도, 잊을 수 없는 푸른 눈을 가진 어린 소녀들도 없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하며 3시간을 기다렸다.
정고가 되자 실망감이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어쩌면 어제는 우연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팔거나 주말에만 나올 수도 있었다. 그가 막 떠나려 할 때 한 줄기 움직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길 건너편, 인파를 헤치고 걸어오는 4개의 작은 형체들. 각기 다른 색의 낡은 외투가 눈에 띄었다. 안도감이 그를 덮쳤고 곧바로 불안감이 뒤따랐다. 그는 서둘러 근처 신문 가판대 뒤로 몸을 숨겼다. 아이들은 능숙하게 그들만의 작은 가게를 차렸다. 카네이션과 데이지로 만든 소박한 꽃다발을 정리하는 모습은 이미 수백 번은 반복한 듯 자연스러웠다. 진우는 신문 뒤에 숨어 아이들을 지켜봤다. 하윤이라는 아이가 부드러운 권위로 동생들을 지휘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작은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졌다. 한 양복 입은 남자가 급히 지나가다 아이들의 물통 하나를 발로 찼다. 물이 보도블록 위로 쏟아져 나가 몇 개의 꽃다발을 흠뻑 적셨다. 남자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진우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개입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그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가장 작은 아이인 세롬이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동안 지혜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윤과 아름이는 재빨리 건질 수 있는 꽃들을 수습했다. 그들의 회복력은 놀라웠다. 짜증도 불평도 없이 그저 조용한 결단력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 모습에서 그는 수진의 강인함을 보았다. 오후 2시경 유동인구가 줄어들자 아이들은 남은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금이 기회였다. 박진우는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갔다. 아이들의 다채로운 모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은 서울의 반짝이는 마천루를 뒤로하고 점점 더 소박한 동네로 접어들었다. 관악구의 한 허름한 골목. 아이들은 작은 분식집 앞에 멈춰 섰다. 진우는 가게 창문 너머로 하윤이 꼬깃꼬깃한 지폐를 신중하게 세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김밥 한 줄을 샀고 그것을 4개의 똑같은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 광경은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뒤틀었다. 그의 딸들. 만약 그들이 정말 그의 딸이라면 그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동안 단 하나의 김밥을 나눠 먹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낡은 건물 앞에서 끝이 났다. 빛바랜 간판에는 세망의 집 여성과 아동 쉼터라고 적혀 있었다. 박진우는 길 건너편에 얼어붙은 채 서서 아이들이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쉼터는 깨끗해 보였지만 페인트가 벗겨지고 금이 간 창문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등 절망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보였다. 수진이 노숙자 쉼터에 그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존경받는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다. 어떻게 그녀가 이토록 깊은 곳까지 추락했단 말인가. 그때 회색 머리의 한 여성이 문가에 나타나 따뜻한 포옹으로 아이들을 맞았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그들이 판 꽃값이라는 것을 진우는 깨달았다.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최 실장이었다. 회장님, 최수진 씨에 대한 예비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진우는 쉼터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계속해 최 실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녀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소액절도죄로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넉 달 전부터 복역 중입니다. 박진우의 발밑 세게가 기울어졌다. 수진이 감옥에. 그가 알던 수진은 종이 클립 하나 훔치지 않을 사람이었다. 아이들은 전직 사회복지사인 김아무개 씨의 임시보호 하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망의 집 쉼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우가 말을 마쳤다. 알아.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까. 결정이 내려졌다.
박진우는 단호한 걸음으로 길을 건넜다. 그는 무지를 통해 한 번 이 아이들을 버렸다. 다시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쉼터의 낡은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아이들의 희미한 웃음소리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설지만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세계였다. 쉼터의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시설은 깨끗했지만 절망적으로 비좁았다. 닳아서 반질반질해진 가구들, 벽에 걸린 낡은 그림들, 그리고 공간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지친 한숨소리가 공존했다. 이곳이 그의 딸들이 살아온 세상이었다. 도울 일을 찾고 계신가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본 듯 깊고 지혜로웠다. 그녀가 바로 김정의 원장이었다. 진우는 자신을 박 선생이라고 소개하며 최근에 작은 IT 회사를 매각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둘러댔다. 김 원장은 그를 비좁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진우의 깔끔한 옷차림과 값비싼 시계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박 선생님, 저희 쉼터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식사 준비, 청소, 시설 보수, 아이들 학습 지도 같은 허드렛일이 대부분이죠.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의 시선은 사무실 벽에 붙은 아이들의 그림으로 향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4장의 그림이 있었다. 똑같은 구도의 꽃다발 그림이었지만 서명은 각각 하윤, 아름, 지혜, 새롬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김 원장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내 쌍둥이들이에요. 우리 쉼터의 특별한 아이들이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 엄마는 최근까지 저희의 성공 사례 중 하나였는데 참 안타깝게 됐어요. 진우는 필사적으로 궁금증을 억누르며 그저 호기심 많은 척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원장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말했다. 수진 씨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기 위해 3가지 일을 했어요. 병원 접수원,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식당 일까지.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걸 잃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 씨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플로리스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꽃다발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길모퉁이에서 팔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식료품 가게에서 쌀과 김치, 아이들 마실 우유를 훔치다 잡혔어요. 김 원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판사는 그녀를 본보기로 삼았어요. 고작 몇만 원어치 음식 때문에 6개월 실형이라니. 말이 되나요?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수진은 그들의 딸들을 먹이기 위해 감옥에 갔다. 그 불공평함이 그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들 아버지는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 김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수진 씨는 그 사람에 대해 거의 말을 안 해요. 다만 자신의 의학적 진단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유한 남자였다고만 했죠. 그녀는 진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사람 눈을 쏙 빼닮았다고 하더군요. 그 독특한 푸른빛 눈동자 말이에요. 진우는 자신이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20분 후에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배식을 돕고 있어요. 김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어른들을 경계해요.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쉼터에 공동 공간을 걸어갈 때 진우는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온 현실을 온몸으로 흡수했다. 30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4개의 화장실을 공유하고 사생활이 전혀 없는 기숙사 형태의 방에서 잠을 잤다. 그는 주방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다. 내 쌍둥이가 어른용 앞치마를 허리에 질끈 묶고 나란히 서서 조심스럽게 국그릇에 국을 푸고 있었다. 하윤이 그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의 눈이 의심스럽게 가늘어졌다. 얘들아, 김호 원장이 불렀다. 이분은 박 선생님이셔. 당분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야. 4개의 똑같은 얼굴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아이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이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생존자들이었다. 진우는 자신을 압도하려는 감정을 억누르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한다. 예상치 못하게 아름이가 물었다. 아저씨, 꽃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별로. 하지만 배우고 싶구나. 그러자 방어적인 태도의 지혜가 자매들 앞으로 살짝 나서며 말했다. 그럼 내일 무거운 물통은 아저씨가 들어주세요. 박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름이가 한숨을 쉬며 진우가 물통에 꽂아놓은 카네이션 줄기를 다시 정리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마치 마법을 부리던 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꽃들도 이렇게 숨을 쉬어야 한단 말이에요. 진우가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3주가 흘렀다. 그는 쉼터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꽃에 둘러싸인 채 점점 더 익숙해지는 4명의 어린 소녀들과 함께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임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꽃에도 규칙이 있는 줄은 몰랐네. 어제의 판매 대금을 세고 있던 하윤이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냥 배우기만 하면 돼요. 진우는 하윤이의 작은 손가락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를 능숙하게 분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재정적 책임감이었다. 7,000원이 부족해. 하윤이가 다시 세며 중얼거렸다. 엄마 영치금 계좌에 넣으려면 적어도 4만 원은 필요한데. 수진의 수감 생활에 대한 무심한 언급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찔렀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커스 섬으로 힘든 여정을 떠나 그녀를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 원장이 그들을 동반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장사가 더 잘 될지도 몰라. 그가 제안했다. 내 아이 중 가장 조용했던 세롬이가 예기치 않게 그의 소매를 만졌다. 오늘 정말 우리랑 같이 가주실 거예요. 하루 종일요 그녀의 망설이는 듯한 희망이 그를 꿰뚫었다. 그는 약속했다. 하루 종일 너희가 필요한 건 뭐든지 들어줄게. 김 원장은 문가에서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초반의 의심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저렇게 서로 다를까요? 일란성 내 쌍둥이라면 더 똑같을 줄 알았는데. 김 원장은 미소 지었다. 신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수진 씨 말로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은 각기 달랐다고 해요. 그녀의 표정이 사려 깊어졌다. 그래서 이름도 신중하게 지었대요. 하윤이는 강인함을, 지혜는 지혜로움을, 아름이는 아름다움을, 그리고 세롬이는 생명을 의미한다고요. 박진우는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가 아이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동안. 수진은 딸들에게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날 늦게
그들의 평소 길모퉁이에서 지노는 아이들이 소박한 꽃다발을 정리하는 동안 파수꾼처럼 서 있었다. 장사는 꾸준했다. 아이들의 순진한 열정과 똑같은 얼굴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진우는 하윤이 거래를 처리하고, 지혜가 주변을 경계하며, 아름이가 즉석에서 꽃꽂이를 하고, 세롬이가 수줍은 미소로 손님들을 매료시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한가한 틈을 타 늘 의심이 많던 지혜가 그에게 다가왔다. 왜 자꾸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세요? 박진우는 깜짝 놀랐다. 그런 눈이라니. 마치 우리 얼굴을 외우려는 사람처럼요. 그녀는 작은 허리에 손을 얹고 앙증맞게 반항했다. 그가 답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한 여성이 꽃다발을 떨어뜨려 꽃들이 보도블록 위로 흩어졌다. 박진우는 몸을 숙여 그녀를 도왔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지혜는 갑자기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저씨 눈.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랑 똑같아요. 박진우는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롬이가 언니 옆으로 다가왔다. 엄마가 소중한 상자에 넣어두는 사진 속 아저씨처럼. 그녀가 속삭였다. 하윤이가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들에게 합류했다. 박 선생님, 정말 누구세요? 그가 예상하면서도 두려워했던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내 쌍의 똑같은 푸른 눈. 그의 눈이 그를 응시하며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돕고 싶은 사람일 뿐이야. 그가 겨우 내뱉은 대답의 불충분함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들의 원을 완성하며 아름이가 예술적인 통찰력으로 그를 살폈다. 우리가 안 볼 때 아저씨는 슬퍼 보여요. 그는 인정했다. 가끔은 너희들이 겪어온 일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쌍둥이들만이 아는 조용한 언어로 소통했다. 우리 엄마도 슬퍼요. 세롬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 때문에 안 그런 척해요. 박진우의 가슴이 조여왔다. 아주 용감한 분이시구나. 세상에서 제일 용감해요. 하윤이가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는 예기치 않게 작은 데이지 한 송이를 내밀었다. 이건 우리에게 잘해줘서 공짜예요. 박진우는 그 소박한 꽃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저 보잘것없는 외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신뢰라는 이름의 연약한 첫 번째 덩굴손이었다. 박서연의 하이힐이 박진우의 펜트하우스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부딪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의 커져가는 불만을 드러내는 듯했다. 3번의 저녁 식사 약속 취소, 5번의 이사회 불참, 그리고 수십 통의 부재중 메시지는 그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오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고, 서연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윤 기사님, 그녀는 로비에서 박진우의 오랜 운전기사를 불렀다. 우리 오빠가 지난 몇 주 동안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거죠? 충성스러운 직원은 망설였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요즘 저를 자주 돌려보내십니다. 서연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눈썹이 휘어졌다. 어디로 가시려고 기사님을 돌려보내는데요. 관악구 쪽입니다. 보통 새망의 집이라는 쉼터 근처에 내려드리곤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뚝뚝 묻어났다. 그런 곳에서 박진우 회장님이 대체 무슨 볼일이 있다는 거죠? 윤 기사는 더 이상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며 중걸거렸다. 그럴 생각이야. 다음 날 오후, 서연의 검은색 벤틀리가 새망의 집에서 반 블록 떨어진 곳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색이 들어간 창문을 통해 박진우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4명의 똑같이 생긴 어린 소녀들과 한 나이든 여성과 함께였다. 네트워킹을 위해서만 자선 행사에 참석하던 그녀의 오빠가 꽃으로 가득 찬 플라스틱 통을 들고 아이 중 하나가 한 말에 웃고 있었다. 따라가. 서연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아이들이 번화한 길모퉁이에 임시꽃 좌판을 차리는 것을 돕는 모습을 점점 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 광경은 그녀가 알던 오빠의 모습과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서연은 거의 자신의 눈을 의심할 뻔했다. 그때 아이들 중 하나가 몸을 돌렸고 서연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 눈, 대대로 박씨 가문의 초상화에 그려졌던 그 독특한 푸른빛 눈동자. 더 심각한 것은 아이의 옆모습, 그들 모두의 옆모습이 10년 전 그녀가 그들의 삶에서 제거하기 위해 그렇게나 공들였던 여자. 최수진을 틀림없이 닮아 있었다는 점이다.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불가능해.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아이들은 9살 정도로 보였다. 최수진은 박진우가 그녀를 내쫓기 직전에 임신을 주장했었다. 시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박진우는 항상 불임이라는 의학적 진단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서연은 그렇게 되도록 확실히 조치했었다. 그의 의사조수와 친분을 쌓아 보고서가 최종적인 것으로 남도록 했을 정도였다. 그것은 그녀의 계획에 필수적이었다. 최수진의 예기치 않은 임신 발표는 서연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결혼을 끊어낼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 최수진은 위협적인 존재였다. 너무 통찰력 있고 너무 완고했으며 오빠와 가문의 재산에 대한 서연의 영향력에 너무 빨리 도전했다. 서연은 즉시 그 위험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 박진우의 의심에 불을 지피고 그의 의혹을 부추겼다. 이제 그녀의 오빠가 어린 소녀의 외투깃을 다정하게 여며주는 것을 보며 서연은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박진우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보르도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능숙한 미소 뒤에 분노를 조심스럽게 감춘 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박진우는 분명히 놀란 듯 했다. 어떻게 들어왔어? 나 아직 열쇠 있어. 오빠, 가족의 특권이지.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오빠가 가족의 의미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박진우의 자세가 굳어졌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지능을 모욕하지 마. 오빠. 서연은 잔을 내려놓았다. 오늘 그 아이들과 있는 거 봤어. 최수진의 아이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빠를 쏙 빼닮은 아이들 말이야. 박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날 미행한 거야. 우리 회사가 흔들리는 동안 오빠의 주의를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누군가는 알아내야 했으니까. 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오빠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든 게 그 아이들이야. 뒤늦게 깨달은 어설픈 부성애 때문에 박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내 딸들이야, 서연아. 내 쌍둥이. 수진이가 진실을 말했던 거야. 서연은 비웃었다. 그리고 그걸 믿는다고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또 그 여자의 조작에 넘어가는 거야. 나는 그들을 봤고 그들과 대화했어. 박진우의 눈이 굳어졌다. 수진의 성격을 몰랐더라도 그 닮음은 부인할 수 없어. 서연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설령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 오빠의 자식이라 해도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왜 이제 와서 끼어드는 거야? 최수진은 떠날 때 자신의 선택을 한 거야. 박진우가 정정했다. 내가 그녀를 내쫓았을 때지. 명백히 잘못된 의료 정보에 근거해서 임신한 채로 혼자서
그리고 이제 나는 그녀가 우리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음식을 훔친 죄로 감옥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감옥 서연에게는 새로운 소식이었지만 그녀는 재빨리 놀라움을 감췄다. 참 편리하네. 완벽한 동정심 유발 작전이군. 박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수진의 고통은 연극이 아니야. 서연아. 그녀는 소액 절도죄로 6개월을 복역하고 있고 우리 딸들은 쉼터에서 살고 있어. 서연은 목소리에서 경멸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당연히 오빠는 구조에 나서고 있는 거겠지. 스캔들은 생각해봤어. 이게 진성그룹에 오빠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 말은 서연을 다른 어떤 말보다 더 경악하게 했다. 박진우가 가문의 제국에 무관심하다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빠는 명확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어조를 조절하며 말했다. 이런 감정적인 발견이 오빠의 판단을 흐리게 한 거야. 한 걸음 물러서 이 상황은 내가 처리하게 해줘. 처리한다고 박진우의 목소리가 위험해졌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 서연아 보호, 오빠를 위해, 박씨 가문의 이름을 위해. 그녀는 핸드백을 집었다. 이런 상황은 조용히 해결될 수 있어. 재정적인 합의를 하면 돼. 박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합의도 없을 거야.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서연은 오빠의 표정에서 결의를 읽었다. 이것은 더 미묘한 전술이 필요할 것이다. 오빠가 마음을 정한 것 같네. 그녀는 거짓으로 인정했다. 다만 어떤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식적으로 친자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해줘. 박진우는 그녀의 명백한 수용에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계획이야. 그리고 수진의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물론이지. 서연은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며 중얼거렸다. 결국 가족이 우선이잖아. 의례적인 작별 인사 후 서연은 엘리베이터에서 즉시 그녀의 가장 은밀한 사립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수진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 그녀는 지시했다. 교도소 통신, 재정 상황, 부유한 전 남편을 착취하려는 의도를 암시하는 모든 것에 집중해. 그리고 서둘러.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 박서연은 예전에 최수진을 한번 제거했다. 그녀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더 영구적으로 무엇이 혹은 누가 그녀의 길을 막든 상관없이. 서연이 떠난 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섰다. 박진우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10년 동안 그의 삶을 조종해 온 거짓의 거미줄을 걷어내야 했다. 그의 첫 번째 행선지는 법무법인 정현의 사무실이었다. 정현의 대표인 한서희 변호사는 서울에서 가장 유능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내민 최수진의 사건 파일을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박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판결은 초범에게 내려진 것 치고는 이례적으로 가혹합니다. 그녀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생필품 절도로 6개월 실형이라니. 대부분 비슷한 사건은 사회봉사나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박진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그녀를 조기에 석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 변호사는 펜을 사려 깊게 두드렸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김태섭 부장판사는 소위 팬데믹 기회주의자들에게 특히 엄격하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과도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표적 삼은 느낌이 듭니다. 박진우의 마음속에서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는 그 생각을 잠시 밀어냈다. 그는 확신이 필요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십시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우가 향한 곳은 10여 년 전 그에게 불임 진단을 내렸던 미래 산부인과의 이원석 원장 사무실이었다. 박 회장님. 이 원장은 그를 초조하게 맞았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비서분께서 아주 긴급한 일이라고 하시던데요. 박진우는 자리에 앉지 않고 자신의 큰 키를 이용해 상대를 압도하며 말했다.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장님, 10년 전 당신은 내가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확정적으로요. 이원석은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의학이라는 것이 항상 정확할 수만은 없습니다. 박진우가 말을 끊었다. 4명의 아이입니다, 원장님. 일란성 넷쌍둥이요. 당신의 그 부정확한 의학이 어떻게 그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했는지 설명해 보시죠.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넷쌍둥이라니요. 회장님의 상태로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잖소.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박진우가 더 가까이 다가섰다. 내 전체 의료 기록을 봐야겠습니다. 모든 검사, 모든 결과를. 이원석은 머뭇거렸다. 기록 보관소를 확인해봐야. 지금 당장. 원장님, 아니면 다음 방문은 내 변호사들과 함께일 겁니다. 20분 후 박진우는 원본 검사 결과 보고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요약본과 비교하자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다. 그의 상태는 이원석이 단언했던 절대적인 불임이 아니라 심각하게 저하된 생식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왜 사실을 왜곡했소? 박진우가 다그쳤다. 이원석은 이마에 땀을 닦았다. 회장님의 여동생 박서연 사장님께서 결과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확정적인 진단이 회장님께 오히려 친절하고 덜 모호할 것이라고 제안하셨죠. 차가운 깨달음이 박진우를 덮쳤다. 내 동생이 진단을 바꾸라고 했단 말이오. 명시적으로는 아닙니다. 이원석은 뒷걸음질 쳤다. 그저 헛된 희망을 드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입니다. 회장님과 사모님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불확실성이 잔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치솟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리고 당신은 내 동생의 우려 때문에 당신의 의학적 소견을 바꿨단 말이군.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를 강조했을 뿐입니다. 이원석이 힘없이 주장했다. 임신 확률은 정말 극도로 낮았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내 아내가 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내가 그녀를 불륜으로 몰아 내쫓을 만큼 낮았지. 4명의 아이들이 무지 속에서 가난하게 자라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만큼 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병원을 나서자 그의 전화가 울렸다. 보안팀장 최 실장이었다. 회장님, 새망의 집 김 원장에 대한 신원 조회를 마쳤습니다. 깨끗합니다. 은퇴 전까지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평판도 좋습니다. 쉼터의 재정 상황은 위태롭습니다.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산세가 상당히 연체되어 퇴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우는 즉시 결정했다. 유령 회사를 통해 그 건물을 매입해 세금 빚을 청산하고 하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서연 사장님의 사설 탐정이 최수진 씨와 아이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인된 아동 기록, 교도소 통신 기록, 은행 계좌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동생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계속 주시해.
그녀가 알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그리고 교도소 외부와 최수진 씨 사이에 오가는 통신을 최우선으로 감시해. 서연이가 거기에도 개입하고 있을지 모르니 이미 조치 중입니다. 회장님. 최수진 씨의 우편물 배달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낸 몇 통의 편지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각들이 불길한 명확성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박진우는 전화를 끊고 김 원장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가 받자마자 그는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DNA 검사와 수진 씨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관해서입니다. 그는 쉼터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퍼즐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그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뿐이었다. 김 원장은 쉼터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연을 만났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죄, 그러나 마찬가지로 무거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진우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서두 없이 입을 열었다.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이것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그에게 밀었다. 안에는 수십 개의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모두 진성그룹의 여러 주소로 박진우 회장 귀하라고 적혀 있었지만 수취인 불명 또는 수취 거부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반송된 것들이었다. 우편 소인은 수진이 떠난 직후부터 시작하여 거의 10년에 걸쳐 있었다. 김어 원장이 설명했다. 수진 씨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어요. 편지 사본, 의료 기록, 출생 증명서까지. 그녀는 몇 년 동안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애썼습니다. 박진우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훨씬 젊은 수진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품에는 4명의 작은 아기들이 안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수진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성의 4쌍둥이, 하윤, 아름, 지혜, 그리고 세롬. 합쳐서 32kg. 아빠에게 아이들이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박진우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 중 단 한 통도 받은 적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김 원장은 그를 유심히 살폈다. 아마도 회장님의 여동생 소행이겠지요. 수진 씨는 그녀가 회장님의 통신 대부분을 통제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박진우는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특히나 저를 과보호했습니다. 김 원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과보호였을까요? 아니면 통제였을까요? 수진 씨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당신들의 결혼을 방해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질문은 박진우가 최근 품게 된 의심에 고통스러울 정도로 가깝게 파고들었다. 그는 대화를 돌렸다. 공식적으로 친자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제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수진 씨를 돕기 위한 법적 지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 원장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이런 대화를 하게 될 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과 닮은 점을 알아차린 이후로 계속 질문을 해왔어요. 그녀는 잠시 그를 신중하게 살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직접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 아이들은 인생에서 충분히 많은 거짓말을 겪었습니다. 박진우는 그 전망이 끔찍하게 두려웠지만 동의했다. 그렇게 하겠소.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 풀리자 김워치 원장이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쉼터의 재정 문제가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건물의 새 주인이
모든 빚을 청산하고 퇴거 조치를 동결시켰어요. 익명의 재단이라고 하더군요. 진우는 자신의 개입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물었다. 수진 씨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도착하고 있나요? 그 말을 듣자 김 원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요. 교도소에서는 매주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도착하는 건 드문드문해요. 거의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3통이 한꺼번에 온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우편물을 가로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사이의 연결이 다시 설정되기를 원하지 않는 누군가가요. 김 원장의 눈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또 당신의 여동생이군요. 박진우는 인정했다. 아직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헤어질 때 박진우는 책임감의 무게가 어깨에 더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조사는 단순한 친자 확인 문제를 넘어 거의 10년 동안 그를 가족과 분리시킨 의도적인 음모라는 더 어두운 무언가로 확장되고 있었다. 서연은 항상 진성그룹의 유산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진우가 그녀의 결혼 파괴와 계속되는 방해 공작을 하나씩 꿰어 맞추면서 그는 자신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동생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녀를 막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카페를 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전쟁의 시간이었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한서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변호사님, 접니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제 동생이 지난 10년간 최수진 씨가 보낸 모든 우편물을 가로챘다는 증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 변호사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회장님, 알고 있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현재도 그녀는 수진 씨와 아이들 사이의 편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태섭 판사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도 찾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의 목소리는 이제 흥분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 정도라면 판결을 뒤집는 것을 넘어 사법방해 혐의로 역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증거를 제게 보내주십시오. 진우는 전화를 끊고 김 원장이 건네준 편지 사본 뭉치를 조수석에 놓았다. 그는 잠시 동안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얇은 종이 뭉치였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과 빼앗긴 기회, 그리고 한 여인의 꺾이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수진과 그의 4딸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회색빛의 위압적인 모습으로 솟아 있었다. 인간의 실패와 고통을 기리는 콘크리트 기념물 같았다. 박진우는 방문객 입구 밖 자신의 차 안에서 초조하게 운전대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몇 주간의 법적 공방 끝에 한서희 변호사는 마침내 그가 수진을 면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다. 조수석에는 DNA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의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결과였지만 이제는 99 중구 9%라는 과학적 확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진과 이야기하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이 정보를 비밀로 해달라고 김 원장에게 부탁했다. 어떤 대화는 적절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지난 2달은 그를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변화시켰다. 스트레스와 깨달음이 그의 눈가에 새로운 주름을 새겼고 완벽하게 관리되던 기업인의 모습은 더 진실되고 덜 통제된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친 모습에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그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교도소의 절차는 의도적으로 비인간적이었다. 개인 소지품을 제출하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수색에 응해야 했다. 모든 과정은 지루한 경멸감을 드러내는 교도관들의 감시 아래 이루어졌다. 박진우는 임박한 대면에 마음을 고정한 채 기계적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면회실은 두꺼운 방탄유리 칸막이로 나뉘어 있었고 양쪽에 설치된 전화기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졌다. 다른 방문객들도 비슷한 칸막이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 나이든 부모님들, 지친 배우자들이 모두 제도적인 장벽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배정된 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교도관이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반대편 문이 열리기까지 5분이 흘렀다. 수진이 들어섰고 박진우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10년의 세월은 그녀를 변화시켰지만 어쩐지 그녀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못했다. 더 말라 있었고 교도소 음식과 스트레스가 그녀의 뺨을 움푹 패게 했다. 한때 윤기나던 밤색 머리는 심하게 뒤로 당겨 묶여 있었고 관자놀이에는 이른 흰머리가 보였다. 헐렁한 수위는 그녀의 작은 체구에 걸려 있어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연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 한때 그를 그토록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던 그 놀라운 녹색 눈은 그대로였다. 비록 지금은 그를 알아보자 충격으로 커져 있었지만 말이다. 수지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잠시 돌아서서 나가버릴 것 같았다. 대신 그녀는 눈에 띄는 노력으로 자신을 추스르고 칸막이로 다가왔다. 그들은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응시했다. 아무도 전화기를 들지 않았다. 10년의 침묵이 말로 표현되지 않은 비난과 설명으로 무겁게 그들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다. 마침내 수진이 수화기를 들었다. 박진우도 그 행동을 따라했다. 10년 만이네요.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쉬어 있었다. 대체 무슨 일로 위대한 박진우 회장님께서 이 라이커스 섬까지 행차하셨을까? 그녀의 어조에 담긴 쓴맛은 정당했지만 조심스럽게 통제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봤소. 그가 대답했다. 그의 발견의 크기에 비해 그 단어들은 턱없이 부족했다. 강남거리에서 꽃을 팔고 있더군. 수진의 평정심이 약간 흔들렸다. 이제 와서 당신 아이들이라고 믿기라도 하는 건가요? 당신 양심에는 참 편리한 일이겠네요. 당신 편지 받은 적 없어. 수진 씨. 박진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단 한 통도, 병원에서 보낸 것도, 아이들 사진이 담긴 것도, 아무것도. 그녀의 얼굴에 회의적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수년간 수십 통을 보냈어요. 모두 반송되거나 무시당했죠. 박진우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이름을 말했다. 서연이. 수진의 얼굴의 놀라움보다는 체념의 빛이 스쳤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 동생은 나에 대한 감정을 꽤 분명히 했으니까. 진우는 봉투를 살짝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다. DNA 결과도 있어. 비록 진실을 보는데 그게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내 눈, 내 표정을 가졌어. 수진은 희미한 미소를 띠며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의 그 고집도요. 왜 여기 온 거죠? 박진우 씨,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질문은 합리적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용서를 구하기에는 너무 큰 죄였다. 이해를 바라기에는 너무 작은 도움이었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돕기 위해서 왔소. 가능하다면 만회하고 싶소. 수진은 방탄유리를 통해 그를 살폈다. 수년간의 고난은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관대함을 경계하도록 가르쳤다.
박진우는 그녀가 침묵을 지키자 말을 계속했다. 내 변호사가 당신의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판결이 과도했어. 우리는 또다시 서연의 개입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어. 수진은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쩐지 판사가 나를 본보기로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니. 초범에 부양할 자녀가 내시고 사치품이 아닌 음식을 훔쳤는데도 말이죠. 그녀는 유리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거래를 제안받았다는 건 알아요. 유죄를 인정하고 30일만 복역하라는. 그러다 갑자기 그 제안이 사라지고 나는 최고형을 마주하게 됐죠. 박진우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서연이는 항상 박씨 가문의 이름을 보호하는 데 집착했지. 보호라고요? 수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게 당신이 말하는 인생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아버지와 떼어놓고 당신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동안 그들이 가난 속에서 자라도록 한 것을 부르는 이름인가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그녀의 분노가 마침내 표면으로 터져나왔다. 박진우는 변명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당신들 모두를 실망시켰어. 그는 인정했다. 나는 서연이나 의사들을 의심하는 것보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어. 그게 더 쉬웠으니까. 나는 당신을 찾지도 아무것도 확인하지도 않았지. 수진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 하얗게 질렸다. 이 세월이 어땠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만삭의 몸으로 3가지 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낳고 아무 지원 없이 4명의 아이를 키우고 다른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없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각각의 질문이 박진우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꽂혔다. 아니, 상상할 수 없어. 그가 인정했다. 우리는 그럭저럭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며 이어졌다. 번창하지는 않았지만 살아남고는 있었죠. 그러다 코로나가 닥쳤고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직업도, 안전망도, 내가 긁어모았던 저축도 몇 달 만에 증발해버렸죠.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수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 아이들은 내 최고의 부분이에요. 다른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도 나는 그들에게 안정감과 가치,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박진우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오. 당신의 힘, 당신의 희생에 대해서. 당신 영치금에 보태려고 꽃을 팔고 있어. 수진은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추스렸다. 아이들에게 당신이 누군지 말했나요? 아직. 김호우 원장님이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수진은 그 예의를 인정하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죠? 박진우 씨, 당신 죄책감이 덜어지면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 도전은 공평했다. 박진우는 유리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소. 수진 씨, 멀리서 재정적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을 키우는 것을 돕고 내가 이미 놓친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싶소. 수진은 그의 진실성을 찾으려는 듯 그를 살폈다. 그리고 내가 거절한다면, 당신의 갑작스러운 부성애가 너무 늦었다고 판단한다면 그 질문은 그를 두렵게 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소. 익명으로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언젠가 당신이 제고해 주기를 바랄 거요. 그의 대답은 그녀를 놀라게 한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박진우라면 다른 사람의 소원과 상관없이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었을 것이다. 당신 변했네요.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이 나를 변화시켰어. 박진우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들을 알아가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 수지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서연이가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10년 동안 나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였어요. 서연이 문제는 내가 처리하고 있어. 박진우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질문을 해요. 수진이 인정했다.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정직하게 대답해온 질문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자식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당신이 성공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눈을 가졌다고. 그녀의 시선이 그의 시선과 직접 마주쳤다. 나는 당신을 악마로 만들지 않았어요, 박진우 씨.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는 버림받음이 아니라 부재예요. 그건 차이가 있죠. 그 구별은 중요했다. 그것은 구원과 관계를 위한 여지를 남겼다. 그렇게 해줘서 고맙소. 박진우는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다. 교도관이 5분 남았다고 알렸다. 수지는 결정을 내린 듯 자세를 바로 했다. 만약 당신이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들의 삶에 있고 싶다는 것에 진심이라면, 네, 그들에게 말해도 좋아요. 하지만 박진우 씨, 그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상처 입히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면 세 번째 기회는 없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박진우는 안도와 공포가 동등하게 섞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면회를 끝내려 할 때 수지는 마지막 생각을 덧붙였다. 서연이를 조심해요. 그녀는 10년 동안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해왔어요. 쉽게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경고는 박진우 자신의 우려와 공명했다. 그가 교도소에서 걸어 나오면서 그의 결심은 확고해졌다. 서연의 조작은 그에게서 딸들과의 10년을 빼앗았다. 이제 그의 가족을 파괴한 진정한 설계자와 맞서 싸울 시간이었다. 모든 것을 요청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박진우의 책상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으며 이례적으로 엄숙하게 말했다. 지난 3일 동안 그의 보안팀은 서연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메일, 전화기록, 금융거래 내역에 접근했다. 그 증거는 박진우의 최악의 의심을 넘어서는 가히 저주스러울 정도였다. 그의 동생은 수진이 보낸 모든 편지를 가로챘고 여러 진성그룹 소유지에 우편물 전송 경로를 설정해 놓았다. 그녀는 이원석 원장에게 그의 병원에 대한 미묘한 위협을 가하며 박진우의 생식 능력 결과를 허위로 표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태섭 판사와의 최근 통신이었다. 그의 재선 캠페인에 대한 상당한 기부금과 그 뒤를 이은 수진의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우려 표명. 하지만 마지막 발견은 박진우를 신체적으로 아프게 만들었다. 서연은 수진이 석방되면 공개적으로 친자 관계를 주장하고 진성그룹의 돈을 요구할 계획이었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형량을 연장하기 위해 고안된 계략이었다. 회장님, 최 실장은 망설였다. 더 있습니다. 그녀는 내일 사회복지과와 면담을 잡았습니다. 내 쌍둥이가 쉼터 생활보다는 더 체계적인 보살핌, 즉 시설 입소가 유익할 것이라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박진우는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서류를 응시했다. 서연은 단지 과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진의 딸들이 두 부모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섬세하게 상황을 처리할 시간은 끝났다. 그의 동생은 그의 가족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박진호는 마침내 방역할 준비가 되었다. 서연은 박진호의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고 있었다. 나카무라 그룹과의 거래는 거의 마무리되었어. 오빠의 부재는 불편했지만 내가 훌륭하게 처리했지. 박진호는 우아하고 침착하며 전혀 뉘우침이 없는 동생을 관찰했다. 그의 가족을 파괴하는 계획을 세운 여인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10년,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10년 동안 너는 나를 속여왔어. 서연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 박진우는 커피 테이블 위에 증거 서류처를 올려놓았다. 수진 씨의 가로채진 편지들, 내 위조된 의료 기록, 김태섭 판사와의 내 통신 기록까지. 서연의 평정심이 순간적으로 깨졌다가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한 모든 것은 오빠를 보호하고 우리 가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 아이들에게서 나를 떼어놓고 그들의 어머니를 감옥에 가둠으로써 말이지. 그 아이들은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됐어. 서연이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지며 소리쳤다. 최수진이 그 임신으로 오빠를 덫에 빠뜨린 거야. 그녀는 오빠 수준 이하였고 우리 부모님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위협했어. 내 딸들이야, 서연아. 내 핏줄이라고. 감상보다 진성그룹의 유산이 더 중요해. 그녀는 차갑게 맞받아쳤다. 나는 내 평생을 오빠가 희석시키고 싶어 안달난 것을 보존하는 데 바쳤어. 박진호는 처음으로 동생을 명확하게 보았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에 불탔고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종하려 했다. 나는 이미 모든 진성그룹 계좌에서 너를 서명권자로 삭제했어. 박진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회사 자원에 대한 네 접근 권한은 오늘로 끝이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순 없어. 나는 진성 가문의 사람이잖아. 하윤이, 아름이, 지혜, 그리고 세롬이도 마찬가지야. 박진우가 대답했다. 가족은 단지 유산에 관한 것이 아니야. 서연아, 그건 사랑에 관한 거야. 네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의 동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나 대신 그들을 선택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아니, 박진우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이것이 10년 만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첫 번째 선택이야. 그가 서연을 내보낸 후 펜트하우스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가장 썩어 문드러진 부분을 도려낸 후에 고요함이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세망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9살짜리 4명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이 평생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라고 말해야 할까? 그는 김 원장의 사무실에 내 쌍둥이를 모았다. 얘들아.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완전히 정직하지 못했단다. 내 쌍의 똑같은 푸른 눈. 그의 눈이 각기 다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윤의 의심, 지혜의 보호 본능, 아름이의 호기심, 그리고 세롬이의 희망. 내 본명은 박진호야.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나는 너희들의 아빠란다.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지혜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그 침묵을 깼다. 우리가 당신의 자식이라는 걸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이군요. 그래. 박진우는 인정했다.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단다. 아름이가 말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 이름이 붙은 빌딩이 있다고요. 아주 높은 거요. 세롬이가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가 아저씨 눈을 가졌다고도 했어요. 늘 분석적인 하윤이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왜 지금 와서 우리를 찾으시는 건데요? 박진우는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너희들을 본 것이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내 자신의 조각을 찾은 것과 같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허락해준다면 너희들의 아빠가 될 기회를 얻고 싶단다. 아이들의 침묵은 각기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하윤은 팔짱을 낀 채 마치 복잡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이사처럼 그를 분석적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지혜는 여전히 적대적이었고 동생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서며 작은 보호막을 쳤다. 반면 아름이는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였다. 그녀에게 이것은 엄마의 낡은 상자, 속 사진의 주인공이 살아 돌아온 슬프지만 동화 같은 이야기의 한 장면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세롬이, 가장 작고 여린 세롬이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아주 살짝,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잡았다. 그 작은 접촉이 진우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그때 김보학기 원장의 낡은 사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김보학 원장이 수화기를 들었고 그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수화기를 건넸다. 박 회장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 변호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긴급 석방 명령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판사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최수진 씨는 오늘 즉시 석방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시간 후 진우와 김 원장,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은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철문 앞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다. 마침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최수진이 걸어 나왔다. 5개월간의 감금 생활 끝에 마주한 바깥 세상의 밝은 햇살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자유는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초점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4개의 작은 형체에 맞춰졌다. 엄마, 내 쌍둥이는 거의 동시에 그녀에게 도달했고 팔과 눈물이 뒤섞인 포옹을 만들어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내 딸 모두를 가까이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익숙한 냄새를 들이마시며 그들이 진짜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켰다. 내 예쁜 딸들. 그녀가 아이들의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너무 보고 싶었어. 수진이 일어섰을 때 비로소 그녀는 뒤쪽에서 망설이며 서 있는 박진우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확실성이 가득했다. 아이들의 머리 위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10년의 고통과 오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단 하나의 시선 속에 압축되었다. 하윤이가 그 긴장을 깨며 발표했다. 엄마, 우리에게 깜짝 선물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새망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아빠가 우리 아파트를 구해주셨어요. 그녀의 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뱉은 아빠라는 단어는 수진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불과 몇 주 만에 박진우는 아이들의 삶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제부터라도 자격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리라. 나중에 아이들이 그들의 새로운 임시집을 탐험하는 동안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 아파트는 진성그룹의 기준으로는 소박했지만 쉼터 생활 후에는 호화로운 곳이었다. 당신이 독립적인 공간을 가졌으면 했소. 그가 설명했다. 등기부등본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 수진은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살폈다. 상황에 의해 겸손해지고 아버지라는 역할에 의해 변화했지만 틀림없이 여전히 박진우였다. 이것이 용서는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건 시작이요. 옆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아이들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깊은 틈을 잇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처음으로 한 가족처럼 식탁에 둘러 앉았다. 메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짜장면이었다. 진우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고, 수지는 그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은 자신들의 방이 생겼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잠들 줄을 몰랐다.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수진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수진이었다. 서연 씨는 어떻게 됐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지친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진우가 짧게 대답했다. 그는 서연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그녀가 사법방해와 증거 위조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진정으로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진우는 그 말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였다. 알고 있어. 나는 기다릴 거요. 얼마가 걸리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거요.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 차가운 창살 너머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아이들이 잠든 따뜻한 집에 와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녀가 한때 사랑했고 증오했으며 이제는 다시 알아가야 할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향해 몸을 돌렸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를 이곳에서 꺼내줘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집을 줘서.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지만 분명 시작이었다. 폐허 속에서 첫 번째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아파트에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희망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아이들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쉼터의 소란스러움 대신 그들을 맞이한 것은 고요함과 갓 지은 밥 냄새였다. 수지는 자신만의 주방에서 서툴지만 행복한 손길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밤새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들었던 진우는 이 가정적인 풍경 속에서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무엇이라도 돕고 싶었지만 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수저는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의 어색함을 눈치챈 것은 아름이었다. 아이는 조용히 다가와 찬장문을 열어주며 속삭였다. 그릇은 여기 있어요. 아빠. 아빠. 그 단어는 아직도 그의 심장을 낯설게 두드렸다. 그날 오후,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다. 그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사주고 싶었다. 지난 10년의 공백을 물질로라도 채우고 싶었다. 하지만 수진이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진우 씨,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달라요. 아이들에게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말은 옳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하윤이는 실용적인 학용품과 운동화를 골랐다. 아름이는 온갖 색깔의 크레용과 스케치북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세롬이는 수많은 인형들 중에서 단 하나, 가장 부드러워 보이는 토끼 인형을 품에 꼭 안았다. 하지만 지혜는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호의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가 아이들의 방을 들여다보았을 때 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건을 사준다고 해서 우리 아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다. 그 말은 고통스러웠지만 진우는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내 말이 맞다. 지혜야. 아빠가 되는 건 내가 매일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거겠지. 용서해다오. 그의 솔직한 인정에 지혜의 단단했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작은 균열이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 진우는 서툰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동화 속 왕자님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이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세롬이는 그의 팔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무의식적인 그 작은 신뢰의 몸짓이 그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았다. 수진 또한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꿈을 다시 펼쳐 보였다. 작은 스케치북 위에 그녀의 꽃가게에 대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들이 피어났다. 그녀는 창가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진우의 모습을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희망과 의심, 그리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뒤섞인 시선이었다. 그와 그녀의 관계는 전 연인도 부부도 아닌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동 양육자였다. 아이들의 학교 문제, 식단, 밤에 꾸는 악몽에 대해 상의했다. 진우는 자신의 팀이 그녀의 꽃가게를 위해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었다. 그의 지원이 단지 금전적인 것을 넘어 그녀의 자립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어느 날 저녁, 한서희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에 대한 기소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녀가 진성그룹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진우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과거의 가장 큰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아무런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날 밤 아파트는 유난히 고요했다. 거실에는 4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수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멀찍이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완벽하지도 동화 같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가족이었다. 상처 입고 부서지고 이제 막 서로의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한 가족. 그는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그가 쌓아 올린 것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지금 이 작은 아파트의 불빛 아래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다. 그의 텅 비었던 내면이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와 연필이 스치는 소리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다.